아니 오늘 주제가 이제 태양은 가득히인데 네. 오늘 저희에게 태양의 신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다고 우리 궤도 씨가. 너무 좋습니다. 흔히 태양은 이제 태양계의 심장, 출발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태양은 어떤 천체입니까? 태양은 결국 별이니까 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은 46억 살 정도라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딱 좋은 나이. 저희 정도. 46억 살이에요? 46억 살. 딱 좋아요. 한 120억 살 정도로 수명을 보고 있으니까. 예, 태양의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태양의 수명을 보통 한 120살 정도, 120억 살 정도 보고 있고 사실 MZ 세대랑 비슷해요. 태양도. 지금 MZ 세대. 약간 끝물 MZ. 저희랑 지금 태양이 끝물 MZ예요? 네. 아니 그러면 태양이 그러면 없어지면 이거 우리 태양계 다 그럼 120억 년 되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죠. 없어져? 네, 이게 별의 진화 단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져요. 적색거성으로 커졌다가 나중에 백색의성처럼 작아집니다. 근데 태양이 이렇게 사라지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태양도 이제 결국 작은 하얗게 빛나는 전구같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네. 이게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요. 지금 근데 어차피 우리가 47억 년 후 46억 년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앞으로 한 10,000년 후도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없어진다니까 나 지금 충격이야. 근데 왜냐면 지금 이거 긴급 뉴스입니다 지금. 이거 요즘 태양이 없어진대요. 120억 년 후에. 태양은 없어지지만 태양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재구조화 되겠죠. 이것이 또 양자역학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와 이거 이렇게 재밌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태양에 관한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그렇죠. 요거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네. 그럼 내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건 완전 상대적이에요. 사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그쵸. 건데. 예. 근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사실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왜요? 왜냐면 오늘 내일을 결정하는 게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태양 입장에서는 내일이란 건 없어요. 예. 그냥 항상 떠 있죠. 그대로. 예.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항상 있는 겁니다. 지구가 거기서 돌고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럼 태양 입장에서 뭐야? 뭐? 아 지들끼리 혼자 돌아놓고선. 좀 진지하네 얘들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만든 문장이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늘 아래 한 개의 태양도 없어요. 그냥 하늘 아래 태양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하늘 밖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을 정의할 때 그 지표면으로부터 한 100km까지를 이제 우리 대기권 안으로 정의를 하고 이걸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카르만 라인. 요거 밖으로 가면 우주로 정의를 합니다. 네. 하늘 아래라면 카르만 라인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요 안쪽엔 태양이 없어요. 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 말은 너무 잘 만든 말이지만 좀 바꿔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당연히 없다. 왜냐? 네. 하늘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그 이제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제 남긴 말인데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크게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라는 게 참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좀 맞아요. 있는지. 어떠세요? 막 너무 우리가 하찮게 느껴지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나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너무 나약하다. 생명을 잃거나 이런 거 보면 좀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생각 자체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와 애정과 사랑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평상시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이 우주에서 우리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버틸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다. 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없어.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보이저라는 탐사선이 있어요. 이게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진 한 장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에요. 네, 정말 멋있게 딱 거기 푸른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 점 위에서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뭐 정치 성향도 남자 여자 뭐 부자고 가난하고 의미 없다. 그냥 한 도트밖에 안 되는 점 안에 살고 있는 똑같은 그냥 생명체다. 이거를 딱 보고 나면은 절대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 그 궤도님이 우주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과학을 풀어내는데 좀 일가견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연애 고민을 특히 과학적으로 요거 조금 기가 막히게 좀 상담을 해주신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연애는. 우리 조셉의 꼴값을 굳이 우리 궤도가 좀 과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봤다. 근데 감동 많이 받았어. 아 그래요? 예.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라면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사실은 아마 우리 세호 형님께서 약간 그 사랑의 세레나데 느낌으로 쓰셨을 것 같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건 완전 과학시예요. 그래요? 네. 이거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쓰셨지만. 쓴 사람이 네네. 모르는데 왜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해, 요거는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했죠. 요건 요 정도는 우리가 시적 허용으로 봐줍니다. 네. 네. 근데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밤이 온다, 아침이 온다가 해와 달이랑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라는 거는 해가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쵸? 네네.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전이 멈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지금 관성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튕겨져 나갈 겁니다. 죽죠. 다 사라지죠. 막 난리 떨어지잖아 나잖아. 지금. 저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거의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수미상관.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대만 이 지구상에서 피신시킨 거죠. 네. 즉 이거는 아포칼립스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오직 그녀만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지 사랑을 위해서 다 죽이고. 다 죽이고 야 이건 뭐 이게 기가 막힌 사랑의 세레나데네. Just for you네요. Just for 장난 you.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야. 세호 형님도 갔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조차 죽어도 돼. 난 가도 돼요. 나도 가도 돼. 왜냐? 사랑하는 그녀만 살면 돼. 죽어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플러스 전 인류의 생명을 바쳐도 그녀를 살리고. 야 이분 아니 잘하시는 분이네. 세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류를 죽이고 너 하나 살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박이네. 야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좋아요. 자, 미안하지만 네가 혼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생각 조금은 하지 않을까? 이게 나오나요? 이게 좀 빈축을 가장 많이 샀어요. 와 이거는 이거 비추 많이 빈축 많이 샀어요. 이거를 왜 빈축 샀죠?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야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셨어요. 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일상 용어들만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수학적인 시입니다. 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걸 좋아합니까? 해결한 걸 좋아합니까? 뭐 내 입장에서는 해결한 게 좋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어요. 수학자. 네, 예전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난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이게 증명된 거 아시죠? 네, 이게 거의 400년 만에 증명이 되는데 그 앤드류 와일즈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합니다. 기가 막힌 방식으로 증명을 해요. 증명해서 해결을 했어요. 수학자들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이 문제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풀고 있었는데 네가 해결해 버리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냐? 나의 가장 애정하던 무언가를 뺏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학계 난제를 한번 정해보자. 여기에 앤드류 와일즈 참여를 해요.
네. 그래서 7가지 난제를 찾아냅니다. 예. 거기에 뭐 리만 가설, 뭐 푸엔카라 추측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일부러 또 그거를 모여셔가지고 네. 해결할 수 없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밀레니엄 7대 난제라고 부르는 수학계 최대 난제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 조금 하지 않을까? 이 시는 사람이 관점에 쓴 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난제의 관점입니다. 네, 보세요. 난제의 관점입니다. 네, 보세요. 이 시 쓰신 분은 무슨 소리가? 그렇죠. 아니 궤도 씨 맞지 않습니까? 시를 쓰신 분. 근데 왜냐면 진짜 명작은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냥 SNS에 관심 받으려고. 아니. 아니 좋아해. 기도 씨, 아니 괴롭니다. 이거를 왜 썼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난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랑은 난제. 사랑은 풀지 못한 숙제. 후가 영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걸 난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난제야. 내가 리만 가설이야. 미안하지만 수학자들 너네가 혼자 해결하지 못할 일이 좋겠다. 왜냐? 그러면 니들이 리만 가설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궤도님 보고 진짜 꼴값 때문에 말고 할것 같아. 꼴값 떨죠? 네. 이제 악플 달려고 궤도를 검색합니다. 거기서 이제 야, 과학을 그래. 만나. 맞아요. 경이로울 보고 네. 와 과학 이렇게 재밌었어? 야, 근데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그러니까. 풀어주시니까 글 쓴 사람도 기분이 좋다. 아니 이게 궤도님이 이제 이말년 씨와 과학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좀 킹받게 했다고 하는데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킹받게 만드는 도대체 이런 걸 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방식이죠. 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그냥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다. 근데 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김치 싸대기를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럼 김치 싸대기를 딱 때립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김치 싸대기를 맞은 사람을 애처롭게 봐요. 하지만 김치도 맞았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김치도 애처롭게 봐야 되는 거야. 때리는 순간 볼도 김치에 맞았지만 김치도 볼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작용 반작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댓글들이 어떻게 달려요? 하다 이제 귀신까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셨다. 아 이게 지금 귀신이 과학적인 존재냐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과학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재미로. 근데 예를 들어 지방령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병원이나 집이나 특정한 위치에 고정돼서 이제 공격을 하는 친구들. 과연 이들이 집이나 병원에 붙어 있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서 있습니다. 근데 귀신 날아다니죠. 그럼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지구가 시속 1300km 자전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딱 집에 서 있었는데 있을 수 없다. 1시간 후에 1300km 떨어져 있는 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자전만 하느냐? 공전을 합니다. 근데 얘가 또 지구만 공전하느냐?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령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이 병원에서 말뚝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혼자 우주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받으니까 따라가는데 그러면 사실 귀신을 만났을 때는 무서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여기 서 있어. 이 본인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텐데 어떻게 지평자표계로 본인의 몸을 고정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지구의 병원에 혹은 학교나 집에 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힘이 없어. 근데 반대로 얘네가 아닌데? 나 중력의 영향 받는데? 나 지구에 있는 현실세계 물리법칙 적용 받는데? 이러면 더 재밌죠. 그럼 내가 때리면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싸움이에요. 이길만 해. 그럼 붙는 거고 아니다? 그럼 빠져야죠. 이야, 이 과학적으로 귀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러면은 흔히들 우리가 가위 눌리잖아요. 네. 가위에 눌리는 게 누군가는 뭐 귀신이 누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잠든 상황에서 그 피곤함이 쭉 누르는 거다. 이것도 완전 과학이죠. 사실은 뭐 이게 뭐 정확히 논문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위 눌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위 안 눌림. 가위 안 눌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가위 눌림의 반대를 저 궤도도 좀 당황하지 않았어요? 가위 안 들려.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과학적인 사람과 너무 비과학적인 우리가 만나서. 재밌는 건 가위 눌림의 반대를 목류병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류병이 뇌에서 몸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고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받아 움직입니다. 근데 뇌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근데 목류병은 몸이 깬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류병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걷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그거기 때문에. 무서워. 그러니까 위에서 신호가 안 오니까 신호가 없어? 그럼 평소 하던 거 하자. 그래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고. 네, 그게 이제 목류병인데 그럼 반대 개념은 뭐냐? 가위눌림은 이제 몸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뇌만 깹니다. 그럼 뇌가 신호를 줘요. 야, 일어나. 맞아. 근데 몸이 안 기푼장. 움직여요. 왜냐면은 몸이 그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못 깨는 거야. 그래서 뇌가 신호를 주는데 몸이 안 일어나는데 이거는 뇌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되냐?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요. 아마 무언가 외력이 나를 잡고 있는 거 아닐까? 거기서 이제 귀신이라든지 괴물들이 나를 잡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뭔가 야, 재밌다. 그죠. 그래서 누가 건드리는 순간 가위는 풀려요. 왜냐? 맞아요. 몸이 깼거든요. 그러네. 진짜 가위 누르면 이게 시원한 게 네. 뇌는 깨있는데 맞아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눈은 보이죠. 보여요. 왜냐면 시신경이 뇌랑 가장 가까운 신경이라 가장 먼저 깨요. 그래서 일단 눈은 보이나 나머지 감각들은 거의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죽을 때 그거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주마등. 본다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이게 너무 재밌- 왜냐면 이게 죽어도 본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면서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막 기억들이 쫙 빠르게 돕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뇌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뇌는 나의 모든 삶의 기록 안에서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마등이 스치는 게 내 뇌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가 낭떠러 떨어졌다. 그럼 예전부터 기억을 쫙 해서 내 모든 이 삶의 역사에서 이 떨어지는 차에서 생존할 만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 모든 경험과 데이터 들은 얘기를 다 조합하는데 결국 없었죠. 주마등이 스치고 대박이네. 야, 이거 이게 이제 윤아 씨의 사건의 지평선이 궤도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갑자기 굉장히 울컥하면서 이거하고 블랙홀하고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 뭡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블랙홀은 아시죠? 블랙홀 알죠, 블랙홀. 굉장히 인기 있는 천체잖아요. 블랙홀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 사건의 지평선. 네, 그 블랙홀이라는 거는 뭐든지 빨아들이는 그치. 천체잖아요. 사실상 이제 블랙홀 설명도 좀 길어져요. 왜냐면 실제로 검은색도 아니고 구멍도 아니에요. 블랙홀은 죽은 별입니다. 근데 요거 좀 한 20분 걸려요, 진짜. 블랙홀은 이거 안 돼. 너무 아깝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180분 편성해야 돼요.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딱 넘어가면은 돌아올 수 없죠. 알았다. 거기를 이제 사건의 지평선, 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간 후에 두세 개는 완전히 분리돼서 어떤 사건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과학에서 중요한 키워드인데 윤하님이 이걸 통해서 헤어진 연인과의 그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드디어 사건의 지평선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너는 맘에 살아 좀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근데 또 그 최근에 그 블랙홀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 후배가 결혼식장에서 네. 이 사건의 지평선을 트는 거야. 왜냐? 내가 블랙홀 연구해. 그 이 노래가 사건의 지평선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저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야, 천문학자 결혼식에 사건의 지평선이 울려 퍼진다. 유나님한테 제가 보내줬죠. 이걸 딱 찍어서 영상으로. 그랬더니 유나님이 이 슬픈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우리 사실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건 노래 내용으로 이제 슬픈 헤어짐. 굉장히 슬픈 헤어짐의 노래인데 과학자들이 모여 계실 곳에서는 이 내가 연구하던 이 관련된 이 단어가 노래로 만들어지다니. 얼마나 감동적이야. 외계인부터 우주 여행까지 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명현이라고 하고요. 예. 그 전파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외계 지적 생명체라 그러죠. 외계인을 찾는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전파 천문학을 통해서 외계인을 찾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그렇게 부릅니다. 조금- 외계 지적 생명체. 생명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그 전파 시그널이 77년에 그 미국에서 네. 나왔다면서요. 1977년 8월 15일 날 네. 그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으로 그 찾은 시그널이 있고요. 그게 역사상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72초 동안 연속으로 강한 신호가 온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전파 천문학자들, 이제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관측을 했죠. 그랬는데 반복 신호를 못 받았어요. 그 반복 신호를 받으면 이제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으로. 근데 루머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정말 뭐 77년 7년 8월 15일 15일 날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77년에 누구지?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음모론자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제 뭐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음모론이 있잖아요. 엘비스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납치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 거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모여서 이렇게 그 온 곳을 향해서 우리 엘비스 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음, 뭐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명한 게 그 미국에서 그 발견된 네. 그 뭐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어떻습니까? 외계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냐고 그러면 저는 100% 있다고. 100% 좀 넘어나 99.999% 있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저기 박사님도 보셨어요? 보고 싶죠. 그러면 만약에 박사님이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왜냐면 본인을 그토록 찾던 분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삐리삐리 삐리삐리 뭐 이렇게 하겠죠. 인사하면 뭐라고 인사를 딱 하고 싶어요? 삐리삐리. 사실 저는 첫 인사 그냥 없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뭐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까지 왔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도 있고 핵 전쟁 위기도 있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쨌든 문명을 유지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느냐.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요. 이거 하나는 또 두 번째는요.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이 현대 과학의 그건데 이게 약간 거시세계 미세세계 통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통합된 방정식을 갖고 있냐? 여기서부터 놓쳤네. 근데 두 번째 질문부터 놓쳤어. 거시 미시. 근데 외계인 입장에서 오자마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근데 정도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다면, 우리보다 문명이 훨씬 앞섰다. 그렇죠. 네. 몇십억 광년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올 극복하고, 정도면 네. 이거는 뭔가 있다. 있다. 아니 그 지금 저 결혼하신 사모님께서 저 초등학교 동창이시라고. 네, 약간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죠. 그래요? 네, 그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초등학교 때요?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같은 반 친구였죠. 근데 그때부터 뭐 연인 사이는 아니셨을 거 그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죠. 제 아내는 되게 그 남자 중에서 과묵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글 쓰니까 약간 감성적이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거에 반해서 네. 이제 6학년 한 2학기 무렵부터 비밀 연애를 했죠. 학교에서는 싸우고 천문학자시니까 뭔가 좀 프로포즈도 좀 남다르게 하셨습니까? 이 프로포즈 하기에 적당한 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철에 북두칠성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국자 네, 손잡이 알아요, 알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곡선인데 쭉 내려오다 보면 이 거기 아크투루스라고 목동자리 별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스피카라고 처녀자리 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이게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저 이렇게 별을 이렇게 봐. 이렇게 들이 이렇게 오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뭐. 저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거는 먹혀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얘기하고 박사님 이거는 먹혀요. 또 뭐 그렇죠. 하나만 더 하나만 없습니까? 하나만 더 예. 딱 하나만 더 좀. 겨울철에 보면 요 그 오리온 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삼태성 이렇게 있는데 그 오리온 자리 이렇게 네모의 맨 이쪽 끄트머리에 보면
베텔키우스라고 빨간 별이 있어요. 베텔키우스. 네, 그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 터질지도 모르고 뭐 만 년 후에 터질지 모르는데 저 별이 터지는 날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꼬시는 거죠. 아니면 저 별이 터지는 날 네. 너와 아니면 함께 있고 싶다. 저 별이 터지기 직전이고 우리는 사귀기 직전이야. 예,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적재 씨의 별 보러 갈래 딱 틀고. 그렇지. 나랑 별 보러. 근데 마침 내 여자친구가 천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면 이제 바로 이제 어디서 개수작을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던 게 초등학교 때 최연소로 아마추어 천문학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중학교 때 별을 보려고 유리알을 갈아서 망원경을 만드셨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뭐 어떤 잡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딱 갔더니 이렇게 30명쯤 앉아 있는데 뭐 돌아가신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님 아, 예. 이런 분들 이렇게 있고 그 저 같은 애 하나 앉아 있고 중학생도 없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둘이서 최연소 동아리 가입자 아마추어 천문 가입자가 야. 되었죠. 그래서 되게 기원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근데 여기 저기 유리알을 갈아서 아. 망원경을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제 망원경이 그때는 진짜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 망원경을 갖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제 그 렌즈를 샀어요. 네. 렌즈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초점 맞춰 하는 걸 연습하고 이렇게 맞춰놓고 마분지 같은 거로 똘똘똘 말아서 경통 만들고.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 제 망원경을 처음 만들었고요. 그 직접.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하나 만들었어요. 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문학자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모습을 보시고 네, 맞아요. 결심을 하시게 됐다고. 그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닐 암스트롱이 이제 발자국을 맞아요. 찍었잖아요. 네.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쳐다보던 저 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가 있다고? 우주 크기 막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지고 막 네네네. 네. 그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감정이 어리니까 더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런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저런 그때 거 관련된 거.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나사에서 저 네, 아르테미스라는 그 맞아요. 이제 사실 달 착륙 여기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아폴로와 이제 신화에서 쌍둥이 예. 아르테미스 이름을 이제 붙였죠. 그게 쌍둥이다. 쌍둥이라 가지고 아르테미스구나. 네, 그리고 아. 그때는 우주 비행사가 전원 남성이었어요. 이번에 네. 전원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야.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를 맞아요. 만드는 거죠. 드디어 인간이 다시 한번 다시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얼마나 선명한 화면으로. 맞아요. 지금 막 진짜 HD 아 이거 참 너무 진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지금? 맞아요. 이제는 뭐 우주여행도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저 달에 간 지 5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죠. 열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그러면 이제 나사라든가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간 기업이 한다는 얘기죠. 네. 이 상업이 되게 중요해요. 상업은 돈 내고 간다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2021년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회사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네, 그 처음 물꼬를 튼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회장님이 계신데 네. 70대 중반이세요. 네. 어릴 때 꿈이 우주 여행이에요. 어,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만든.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첫 이제 우주 비행을 상업적인 우주 비행에서 자기가 직접 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 버진 갤럭틱이 85km를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연이어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마존 아마존, 창업자. 네. 그분도 직접 탑승했어요. 얼마예요 탑승료가?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돈을 액수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고 추론을 하는데 이 버진 갤럭틱은 1인당 탑승료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예요? 거기는 20만 불, 20만. 한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거 한 90분 정도 올라갔다 오는 거. 90분에 2억.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더 본격적인 우주 여행은 9월 달에 작년 9월. 네. 그때 일론 머스크가 네. 그 4명이 탑승했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4명 가격이 한 3천억 원 정도. 예? 3천억 원. 그만 1인당 한 750억?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다 냈어요. 누가요? 그 어떤 사업가가. 3천억을요? 네.
근데 3천억이라고 추정되는 거죠. 더 냈을 수도 몇 분 있고. 타고 네. 네 명에서 몇 분 타고 온 거예요? 그거는 근데 좀 일론 머스크가 가는 거는 아까 거는 90분 가고 네. 또 블루오리진 10여 분 갔는데 이거는 3일. 지구 궤도를 3일 동안 15바퀴를 돌았어. 진짜 본격적인 우주 여행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 스페이스X가 네. 좀 오징어 게임 우승에도 못 가는 거구나. 가지 못 근데 가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지금은 되게 비싸요. 비싸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갔다 오고 있거든요. 그쵸, 반복해서. 그쵸. 그러면 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한 2, 3억 정도 떨어질 거다. 화성은 사실은 대기가 있긴 한데 네. 지구보다 한 1000배 정도 옅어요. 옅어요.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호흡을 못 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숨 쉴 수는 숨쉴 없는데 최근에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갔거든요. 화성에 공기를 막 빨아들여요. 네. 그럼 얘는 이산화탄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갖고 거기 앉아서 막 정제를 해가지고 산소만 남기고 다 버리고 그걸 성공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복에다가 할 수 있다. 장치를 갖고 다니면 그냥 산소통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또 뭐 남극 북극도 있는 것 같고 땅 파면 물도 있는 것 같고 아, 화성에 물이 있다. 그나마 우리가 가서 그런다면 화성이 되게 좋을 것 같다. 화성까지 왕복하려면 520일 정도 걸린다고요? 맞아요. 화성이 520일? 달까지는 지금 기술로? 기술로. 달까지는 왕복하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그 아폴로가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면 가는데 6, 7개월. 너무 멀어지면 못 돌아오니까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오면 그게 500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성에 가는 건 달에 가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야, 그럼 이거는 그 사실 안에서 먹어야 되고 뭐 별의별 거 다 그러니까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주 여행 정말 대중화되면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데를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약간 여행 가이드 같은 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화성에 있는 제일 큰 협곡인 메리너 협곡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행을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지금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이 노을은 푸른 노을입니다. 지구에서는 붉은 노을을 바라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성의 푸른 노을을 만끽하시면서 이문세의 붉은 노을을 틀어드리고 레드 와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의 푸른 노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가 이게 뭡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 나사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우주망원경의 운영을 위해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아, 그 나사, 그 제임스 웹이나 이런 거 이제 운영하는 그 회사군요. 예, 맞습니다. 제임스 웹이 누구입니까? 망원경. 망원경 이름인데요. 아, 망원경 이름이. 아, 예. 제가 잘 몰라서. 예. 아, 그러니까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현재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야. 요게 그 허블하고 제임스 웹은 한 어느 정도의 이 차이가 있나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성능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 눈에 뭐 한 100억 배 정도를 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기서 또 100배를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100배 정도. 예. 100억에 100배를 더 곱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와. 이 박사님은 연구소에서 이제 우주망원경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운영팀에 있는데요. 예, 예.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광학팀에 있는데 거울을 관리하고 정확하게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을 조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연구소에는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까? 한 서너 명 계신데요. 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직접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거로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 또 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요게 제임스 웹입니까?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사이즈가 이게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고 아, 그러네. 망원경이 이만한 거니까 엄청난 사이즈인 거네요. 예, 거울의 사이즈가 6.5m예요. 그 직경이. 그래서 사람보다 저렇게 훨씬 크고 밑에 또 돛담배처럼 이런 식으로 태양 차단막이라는 게 은색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그냥 상상도인데요. 저희가 우주에서 이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떤 모습으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지를 이제 상상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이야. 어디가 거울입니까? 지금 그 금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거울이고요. 여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금이에요? 금입니다. 순금입니까? 순금입니다. 그래요?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이라는 빛을 갖다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적외선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게 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아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살짝 위에를 도금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재미로 환산을 해봤는데 한 돌반지 한 3개, 13개 정도 양 정도의 금을 썼다고 해요. 열쇠도 한 판에? 이 전체. 전체. 생각보다 그거밖에 안 해요? 예, 뭐 계산해보면 요즘 뭐 한 돈에 한 뭐 돈 한 30만 원? 한 30만 원쯤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계산 그렇게- 전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 망원경 얼마예요? 뭐. 망원경 전체는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한 한화로 한 13조 원 정도 들었다고요. 예. 나 진짜 이제 렉 걸렸다. 13. 와 지금 렉 걸렸어요. 예, 13조. 예. 13조? 렉 걸렸네. 13조? 와. 13조요? 예, 맞습니다. 13조. 아니 금은 한 4,500만 원인데. 그렇죠. 거울에는 그렇게 금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얇게 펴가지고 도금을 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고 사실 거울보다는 다른 뭐 태양 차단막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재질이 비싸죠. 나는 이게 다 금값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건 지금 지구 근처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제2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가 있는데요. 네.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배 정도 되는 곳에 정확하게 150만 킬로미터 정도 뭐 떨어진 곳에 지금 가 있어요? 예, 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지구에서 원격 조종이 됩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디를 관측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게 알아서 스마트 망원경처럼 그 다음 거를 보고 그 다음 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 자료를 망원경이 이제 관측을 해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해서 우리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사진들을 받아보고 이렇게. 그 사진 받아보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 왕복의 빛으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5초. 그러면 찍어라 명령하면 한 5초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찍어라 명령하면은 그게 하드디스크가 있죠. 네. 하드디스크 안에 이제 자료가 쌓여요. 네. 매번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쌓이면은 또 지구로 보내고 또 어느 정도 쌓이면 지구로 보내고 이런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뭐 며칠까지는 안 기다려요. 며칠까지는 안 기다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까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우주의 끝이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이 태양계를 넘어선 네. 어떻습니까? 우주의 끝이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주가 시작한 곳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면 볼수록 이제 과거를 본다고 하는데 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달 같은 경우는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1초가 조금 안 걸린다 그래요. 그렇지만 태양 같은 경우는 빛이 오는데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은 8분 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네.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300만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빛이 300만 광년이 걸려서 우리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300만 광년 전 과거를 보고 있는 건데 보고 있는 거죠. 점점 그렇게 이렇게 연장해 가다 보면은 멀리 볼수록 점점 과거를 보고 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게 망원경은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끝까지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135억 광년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그 135억 년 전의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의 시작점 정도가 되는 곳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제임스 웹으로 본 그 우주의 모습 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예,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우와. 와 이게 은하단? 예, 은하들도 별처럼 이렇게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뭐야? 은하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2년 7월에 이제 처음 컬러로 공개된 사진이에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운영하는 팀에서도 처음 공개된 사진들이 이제 비밀에 붙여졌었어요. 극소수 한 15명 정도만 그 사진을 알고 왜냐하면은 보안을 지키면서 그거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저도 사실은 이 전날 처음 봤어요. 공개된 날. 근데 처음 이제 공개되는 순간 환호를 했죠. 저희 운영팀 사람들도 그렇고 와,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노란 은하들을 보면은 저게 이제 은하들이 모여 살고 있어서 은하단이라고 부르고요. 와 너무 빨간색으로 또 멀리 아주 130억 광년 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도 있어요. 아니 박사님 보통 그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게 은하잖아요. 맞습니다. 태양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서 태양 같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만들고요. 1000억 개요? 1000억 개가 모이면은
은하라는 은하가 걸 살고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만한 게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죠. 예, 태양만한 맞습니다. 게 사이즈가. 근데 예, 그 맞습니다. 은하가 저렇게 모여 있는 게 은하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은하가 이렇게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은하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찍은 거예요, 하늘에. 어느 정도로 작은 영역을 찍은 거냐면은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알을 하나 집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팔을 쭉 뻗으면은 그 모래로 가려지는 겨우 작은 영역이요, 하늘에. 그 영역을 찍었을 뿐인데 저렇게 많은 은하가 있다는 것은 저기에 또 많은 별들이 있다는 얘기고 또 그 별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겠죠. 그럼 그 행성들 가운데 생명체가 있을 만한 그 행성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 외계인도 그럼 있겠네요, 그죠? 저는 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 연구소에서는 암암리에 다 외계인 지금 연락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들하고 좀 통신 주고받고 그러시는 거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뭐 조용히 나사에 계신 나사 쪽에 이제 계신 분이니까 우리끼리만 예.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심각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저희 이제 연구원 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외계인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외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하긴 해요, 많이들. 우리보다 또 문명이 진짜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뭐 앞서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아니면은 우리랑 똑같이 이런 스타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랑 비슷한 모양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지구2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궁금하다. 제임스 웹으로 관측하기 전후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벌써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관측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로 자외선하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네. 빨주노초 파남보죠. 네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적외선 빛을 더 반사가 잘 되게 만든 그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별들은 주로 적외선이라는 빛을 갖다가 방출을 하거든요.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 빛을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님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조셉 나왔는데 오늘 아니 지금 아니 조셉 지금 거의 뭐 아니 조셉 지금 박사님이 힘겹게 우리 문외한들에게 아니, 제가- 과학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제가 이게 좀 쉽지가 않네. 지금 적외선까지 내가 지금 정신줄을 잡고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그 적외선을 네, 맞습니다. 예. 탐색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가 예. 이 똑같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거를 같은 창조의 기둥이라는 그런 천체를 갖다 관측한 건데 일단 이 천체는 뭐냐면 별들이 막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인데 허블 우주망원경을 관측한 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을 갖다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외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을 관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외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소방대원들 보시면은 이게 연기 속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들여다보세요. 맞아요. 그 적외선 카메라는 먼지나 그런 거를 갖다 뚫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왼쪽에는 저 창조의 기둥 자체 뒤로 별들이 많이 가려져 있죠. 맞아요. 안 검은색 부분으로 돼 있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은 적외선을 봤을 때는 저 뒤에 수많은 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이건 또 몽골자리 성운? 예,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해서 창조의 기둥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이 막 탄생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배경화면으로 많이 쓰인 사진이래요 지금. 근데 아래쪽에서 이제 별들이 막 태어나면서 아래 노란색이 우주의 먼지거든요. 저희 우주 먼지를 먼지예요? 갖다가 먼지입니다. 아주 온도가 낮은 먼지라서 아래쪽에서 별들이 이제 저 먼지 속에서 태어나요. 근데 또 위쪽에서는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네. 저긴 이제 이미 태어난 별들이 강한 자외선 에너지를 갖다 발산하면서 밀어내고 있어요, 먼지를.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경계가 저렇게 중간에 보여지고. 야 박사님 제가 지금 또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모든 별에는 수명이 있다. 예, 맞습니다. 지구도 수명이 있다. 예. 그래서 언젠간 이게 지구도 소멸한다라는 얘기 예, 같은데요. 그렇죠. 태양 자체도 이제 그 수명. 맞아요. 태양도 그래서 수명이 태양이 이제 50억 년 지나게 되면은 점점 이제 팽창을 해가지고 지구를 삼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50억 년 후니까 네. 우리가 사실 뭐 걱정할 일은 필요는 아니죠. 없다. 예. 우리 후손들 어떡하나 이거 50억 년 그래도 뒤에. 49억 49억 예, 그러니까 그 태어난 후손들은 지금 이거 빨리 어떻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다른 행성을 찾던가 이거 우리 엄청난 조상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막 인공 태양을 나중에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한 얘기죠. 아니면은 다른 행성을 찾아야 돼. 다른 행성을 찾든지. 야,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이 드네. 야, 이게 또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게 지구와 똑같은 조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찾았어. 근데 거기 이미 살고 있네. 갔는데 그래서 보통 그 우주 전쟁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 물을 뺏어가고. 예, 물이 중요하니까. 예, 그렇죠. 아, 야 진짜 어떨지 궁금하네요. 50몇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엄청난 발견을 했다 그래요. 예, 뭐 그 외부 행성을 갖다 관측하면서 외부 행성하면 우리가 뭐 몇십 광년 정도 있는 거리에 있는 별들 주변을 도는 행성을 실제로 대기의 성분을 갖다가 제대로 관측할 수 있다는 그런 성능을 확인했어요. 그런 대기의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했더니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대기를 가진 행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저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다. 우주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진짜 뭐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걸 또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제 제작하는데 20년 동안 걸렸거든요, 프로젝트가. 예? 20년간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한 1,2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그러니까 원래 2018년에 발사되기로 되어 있던 게 2017년에 이제 이 망원경이 로켓의 진동을 잘 견딜까 하고 나사에서 그거를 막 흔드는 실험을 했어요. 그 똑같은 조건으로 로켓에서. 근데 또 흔들다 보니까 나사 2개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거기. 태양 차단막에서 실제로 나사에서 했는데 나사가 2개가 빠졌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사실 위기죠. 만약에 이거를 실험을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올라가서 이게 빠지면서 뭐 어떤 구조가 잘못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거를 갖다가 또 해결하는데 3, 4년의 기간이 걸리면서 또 뭐 발사 연기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러면서 그 망원경을 다 조립하고 나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다 조립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사지인 남미까지 이렇게 배로 싣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해적들이 이 망원경을 훔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3조 원이나 되니까. 그래서 해적들이 당시에 이거를 우리가 훔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어떤 배에 이 망원경이 실려 있는지를 비밀로 하고 비슷한 배를 한 몇 대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양쪽에 이제 해군 호위함이 미국 해군 호위함이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겨우겨우 도착을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해적은 뭐 얼씬도 못했고요. 다행히 이렇게 해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발사를 앞두고 나사 2개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3년이 걸리고.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래서 발사 날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발사 로켓이 올라가면서 만약에 이게 로켓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상상도 많이 하고 굉장히 제가 손에 땀을 많이 쥐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각거울이 18개잖아요. 18개 조각거울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마치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은 이 거울 하나하나의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뭐 1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이 정도면 맞아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머리카락 있죠. 그게 10,000분의 1 정도 되는 두께예요. 그 10,000분의 1 되는 두께만큼 그 높낮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이 평면이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초점이 잘 안 맞으면 그냥 망원경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긴장도 하고 그동안은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랬죠. 연구소 내 분위기도 또 궁금한데 연구소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 미국 사람들도 있고 뭐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뭐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Hey, man, don't mind me. Southern nights. Have you ever felt a southern night? Free as a breeze, not to mention the trees.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거울의 모습을 벽에다 이렇게 설치했고요. 여러 가지 거울 정렬과 관련된 그림과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고요.
거울 정리를 할 당시에 각 단계에서 어떤 과정들이 벌어졌는지를 갖다가 포스터를 만든 다음에 각 과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매직으로 지워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거 한번 좀 궁금합니다. 우리 또 이제 회사별로 이제 소속된 곳에 베네핏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연구소, 우리 망원경 연구소 베네핏 뭐가 좀 있습니까? 저희 베네핏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뭐예요? 국내에서 뭐 의료보험도 이제 미 국내 이제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이 의료보험이 되고요. 예, 근데 뭐 은퇴연금도 뭐 넉넉히 뭐 이렇게 좀 되고요. 쌓아주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뭐 할인, 뭐 제품 할인 뭐 이런 것도 됩니까? 제품이 제가 나사 제품이나 나사. 제가 이제 나사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뭐 나사는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이거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나사 이제 그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 제품은 되게 좀 짜게 10%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0%밖에 안 돼요? 예, 좀 한 20-30%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비비 40% 돼요. 예,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여기 근데 실제 직원들은 돼요. PD님은. 부럽습니다. 예. 구내 식당 없어요? 구내 식당? 군내 식당이 있는데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예, 안타깝게도. 메뉴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뭐 샌드위치, 뭐 스프 이런 건데요. 스테이크 같은 거 안 나와요? 스테이크는 안 나옵니다. 예, 저희 그럼 샌드위치밖에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지금 오신 지 4일 됐는데 여기서 갈비탕하고 평소 좋아하시는 예, 갈비탕 설렁탕을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갈설로. 예, 오늘 아침에도 갈비탕을 먹고. 오늘 아침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국내에서 아마 UFO에 관한 한 제가 가장 많은 방송 출연도 했고 또 많은 UFO 목격자들을 직접 취재를 했고요. 애둘러서 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UFO는 내가 국내에서 짱이다라는 얘기시죠? 뭐 그렇게 자부합니다. 국내 UFO 짱입니다. 95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예. 저 그거 이거 본 거 UFO 신드롬? 이거 되게 좀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때 좀 과학 부분에서 네, 맞아요. 이거 한동안 솔직히 말하면 박사님이 이력이 이게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전기전자공학 교수님이신데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LG에서 연구원으로 있으시다가 카이스트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예, 영국으로 또 박사과정을 떠나셨어요? 갔죠. UFO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예.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밟고 있는 건 물리학을 밟고 계신 거죠? 카이스트 이제 석사 과정은 신소재공학, 유학 가서는 이제 전기전자. 전기전자공학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35년 동안 UFO를 연구하시게 된 겁니까? 대학교 한 3, 4학년 때 갑자기 과학과 종교라는 과목이 있어서 네. 교양과 과목이었는데 이제 과학과 종교의 뭔가 이 접점에 있는 토픽이 바로 UFO였고요. 이게 과연 과학이냐 아니면 신화냐 이걸 한번 좀 가늠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 다니실 때 그 교내 게시판에 UFO 연구동호회 모집글을 붙였는데 그 한 명도 모집이 안 됐다고. 뭐 같이 그때 공부했던 그 물리학하는 친구들은 그 UFO라는 이런 새길 가는 거는 딱 질색. 이건 얘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회를 만들었죠. 교내는 없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셨구나. 한국 UFO 협회를 만들었죠. 이게 뭐 이제 UFO를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 로스웰 사건이 조금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스웰랜드에서 UFO가 추락하고 뭐 잔해가 회수됐다는 게 군에서 보도를 해요. 군에서. 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시켜요. 그건 잘못된 보도다. 보도다. 예. 그 와중에 이제 관련됐다는 분들이 긍정적인 또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로스웰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 그럼 뭐 사진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이제.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나오고 맞아요. 그 필름을 확보했던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모 언론사의 그 PD가 저보고 그 같이 좀 가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같이 런던에 며칠 동안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공개된 로젤 외계인 필름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는 여부를 떠나서 외계인과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 동영상은 가짜로. 아, 그 가짜예요? 예.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탄로가 났죠. 예. 아, 그거 가짜였어요? 예. 97년에 이제 미국에서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뭐 하고 했다 그래요.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 하도 거기서 이제 외계인 시체를 봤다고 그러니까 네. 그거 뭐 실험하면서 마네킹을 또 실었다. 아, 그래서 실었다. 마네킹이 거기 이제 노출됐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야, 하죠.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계,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는 비행 물체의 잔해 수거를 맡았던 제시 마샬 소령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제게 그때 본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군 관계자가 소방대장이셨던 아버지를 찾아와서 로스웰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버지한테 듣기로 그게 실제로 뭐 외계인 시체가 있었다. 뭐 그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들은 그 죽으면서까지 거짓말 하겠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죽으면서까지 거기는 했겠다. 왜요? 왜냐면요 로스웰이라는 동네가 진짜 우리로 따지면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정말 거기는 딴 걸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허벌판이에요. 네. 근데 로스웰 그 UFO 메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자손손 엄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동네가?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마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잘 여러 가지 모르겠고.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들이 이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1947년 봄부터 겨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특히 핵기지 주변에서 UFO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서 리포트가 막 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 핵 실험을 했던 곳이죠. 예. 그래서 UFO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장이 된 게 아닌가. 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찰나의 사진으로 순간에. UFO가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r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 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불덩어리가 가까이 그 호수를 환하게 비추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그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UFO를 3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UFO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익산에 계신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UFO를 많이 찍는다, 자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와. 마침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서 영화를 감독님하고도 한 두어 번 같이 가서 그 중에 한 번 찍혔어요. UFO가. 찍혔어요. UFO가. 또 떴어. 떴다. 그 UFO가 진짜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비행체나 뭐 자연현상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UFO 관련돼서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신뢰 있는 사람들이 UFO를 직접 봤다. 그런 이제 목격자 사례들이 있고요. 납치를 당했다. 자기가.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네. 막 엄청 또 나타났어요.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FO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저 외계인한테 뭔가 예언을 받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것도. 진짜요?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야,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계인 접촉자였다. 그분이 무명 배우 시절에요. 맞아요. 예. 주말마다 뭐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네. 한 10분, 20분도 아니고 늦은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UFO하고 외계인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그 레이건이 그 당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로 그 시덥잖은 배우 생활 때려치고 빨리 정치로 나서라. 그럼 너는 정치로 풀린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거는 그 일요일날 하는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형도 약간 외계인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요? 갑자기 데뷔하고 좀 안 되다가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막 연예 대상을 수상을 하고 맞죠?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전에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분이 그러니까. 유재석일 거다. 뭐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SNS. 왜냐면 저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렇게. 예전에 제가 별명이 그 UT라고. 네. ET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의심이 계속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그 특집이에요. 근데 이게 교수님하고 잘 맞습니까? 저는 언제 태어났어도 역시 시대를 잘못 타고났을 사람이에요. 왜요? 그 시대에서 이렇게 뭐 주류라고 할까 이렇게 좀 딴 사람들이 100명이 옳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게 반대 한 명으로 남을 짓을 저지르고 다녔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는 프로그램도 일부러 좀 안 보시는 편입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 광고 아시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 그 저희 오늘 유퀴즈에 출연하셨는데 유퀴즈 어떻습니까? 유퀴즈도 약간 비주류에 속하는 프로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섭외받고 좀 알아봤죠. 이렇게 봤더니 그러셨구나. 너무 유명한 거야. 주변에 다들 본대요. 그래서 그러면 좀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UFO 하면은 이제 별로 이게 학문이냐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근데 이게 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박사과정까지 본인의 그 뭐 또 전공을 해 나가시면서도 UFO도 35년간 했다라는 게 이게 참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이제 다른 사생활을 많이 희생했죠. 심지어는 뭐 운전도, 그러니까 뭐 차 몰고 바깥에 다니면서 노는 것도 거의 그러면 면허도 없죠. 아직. 면허는 그래도 뭐 달러만 먹었으면 금방 또 따셨을 텐데. 뭐 딸 수는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자동 뭐죠 이게 저기 자율주행. 뭐 이거 나오고 그러면은 굳이 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군요. 내가 생각하는 시대를 앞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칼 세건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 초에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고대의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그 괴물들이 외계인일 수 있다. 뭐 이런 과감한 가설까지 내놔요. 그 당시 주류 학계에서는 사실 좀 이단시했겠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행보가 그 외계 생명체 이제 탐색하는 그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미 공군의 자문까지 한 몇십 년, 10년 넘게 이제 하죠. 시대는 이것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다면 하나는 아까 했던 로스웰 그 사건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외계인이 거의 당연히 있다 생각하게 됐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가 전공이 전기전자니까 모스보 아시죠? 알죠. 모스보. 그게 나온 그 전과 후가 세상이 엄청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요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서로 떨어진 대륙 간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스가 이제 전선만 있으면은 빛의 속도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멀었던 세계가 갑자기 가까워진 거죠. 엄청난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야, 누리호 지금 이게 진짜 가슴 떨리면서 봤거든요.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리호를 연구하신 지 12년 3개월 만에 성공.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은 뭐 가슴이 뻥 뚫린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10년에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참 그 저희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 그 좀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뉴스에서 이제 그 이 발사 성공 전까지는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얼굴빛도 그렇고 좀 뭔가 좀 늘 긴장돼 있고. 그 후속 저희가 일정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제가 지금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누리호 발사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에이, 뭐 괜히 또 하시는 얘기겠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저희 그 사실은 연락드린 지가 1년이 넘었었어요. 저희도 꾸준히 연락 끝에 이렇게 또 오늘 좀 모실 수 있게 된 건데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자체 제작해서 만든 나라가 전 세계 지금 8개국인가요? 1톤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 7번째, 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6번째, 7번째보다는 저희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는 이제 소련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인데 그게 50년대, 60년대, 그죠? 맞습니다.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런 나라들은 벌써 한 70년 이상 지났죠. 근데 저희는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작은 늦었지만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과 동등하게 저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요. 아.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7번째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우주로 올려주는 운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게 인공위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달이나 화성을 가기 위한 우주 탐사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1.5톤 정도의 위성을 700km 정도의 지구 저궤도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있는데요. 뭐 다양하게 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다 위성이 있기에 네, 가능한 맞습니다. 거죠. GPS 위성 같은 GPS, 것도 예.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GPS 같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국가 안보상에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인 시설들을 이제 탐지를 한다든지 하는 좀 군사적인 목적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 안보에 필요한 그런 위성들도 우리 맘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위성을 띄울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발사체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사실 요걸 좀 띄워야 되잖아요. 요게 이제 비용도 꽤 든다고 하던데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막대한 비용이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또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막대한 비용이 여전히 들긴 합니다만 그 비용이 대한민국의 생산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 위성들을 여러 개를 발사를 했고 그 위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KTX를 타고 가서 발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의미 있는. 예. 진짜 그러네요. 네, 안 그러면은 이거를 위성 해외로 또 이제 가야 되니까.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뭐 감시받으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순기능이 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어찌 됐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모든 걸 다 하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힌트라도 좀 주어지면 있으려면. 저희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박물관에 가면은 로켓 엔진이 이렇게 있죠. 전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제 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본다든지 하는 왜냐면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누리호 앞에 이제 나로호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와 국제 협력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초기에 이제 공동 설계를 위해서 저희 파견팀이 이제 러시아에 가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쪽에 또 워낙 보안이 센 철저하니까. 국가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도 이제 또 그래서 핵심 저희가 기술을.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보안 요원이 같이 들어와서 어떤 대화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늘 제지를 당하기도 하고. 거기까지만 얘기해라. 네네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상대방 전문가가 어떤 뭐 필기나 이런 거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를 혹시 이제 그런 걸 남겨두고 가면 그 안에 이제 또 좀 비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그걸 이제 좀 찾아서라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어떤 정보를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었다. 그랬어야만 됐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연구원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회식 자리에서 또 힌트를 얻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순간순간에 이거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서로 간에 뭐 하나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뭐 이런 그렇죠. 자세들이 다 있거든요. 있죠. 저희도 그렇지만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낮에는 또 보안 요원들이 막 지키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식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나가서 돼지고기 삼겹살에 소주에 자기들은 이제 보드카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뭐 물어보면은 얘기도 잘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통역을 거쳐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통역도 막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야 지금 너무 취했어 아저씨.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러시아 분은 러시아 말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뭐 서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이게 뭐 굳이 회식을 그 목적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이제 친밀도를 서로 이제 좀 쌓으면서 네, 그래서 많이 친해졌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발사에 나로 같은 경우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막 부둥켜 안고 정말 같이 정말 좋은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 표현으로 귀동냥 눈동냥 해가지고 12년간 영국 그때 이제 누리호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시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핵심 기술은 역시 엔진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액체 엔진 개발이 저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요. 특히 그 중대형 엔진을 개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가 연료로 쓰는 것이 그 항공기용 등유 제데이1이라는 걸 쓰는데요. 75톤 엔진이 1초에 100리터를 태웁니다. 1초에 100리터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불안정이 생기면서 엔진이 폭발하기가 쉬워요. 그걸 이제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석적으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봐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제작을 했으니 이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하고 다시 만들어서 또 시험하고 이 과정을 한 10여 차례 이상 쭉 하면서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리면서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작년 이제 10월 21일 1차 발사 때 안타깝게 실패를 네, 좀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결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극복해서 완벽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첫 시도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전 세계적인 통계상 처음 이제 비행을 하게 됐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서 되는군요. 네. 저희도 이제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누리호 앞에 나로를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만에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도 세 그래서 번째였군요. 대략 그 정도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비행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예상보다는 그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이제 사실 거의 뭐 성공했었는데 그게 좀 거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한 고비를 못 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지상에서 점화를 하고 이륙을 하고 1단이 연소하고 1, 2단 분리하고 2단이 점화하고 2, 3단이 분리하고 3단이 점화하고 마지막으로 위성을 분리하는 모든 과정을 다 수행을 했고 다만 우리가 이제 700km 고도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속도가 있습니다. 그게 초속 한 7.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3단 엔진이 조금 일찍 그 연소가 끝나면서 6.5km 초속 6.5km입니다. 그 정도의 도달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궤도에 머무르지 못하고 위성은 이제 다시 지구상으로 추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확이었다, 1차 발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1차 발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하는 이제 조치를 이제 취했고요. 개발해 있는 과정을 성공 실패라고 규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끝까지 지금 왔고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5월에 그래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발사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발사보다 훨씬 더 이제 긴장되고 부담이 많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0년을 개발을 해서 16분을 비행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10년을 쏟아부은 땀과 눈물이 그 16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발 좀 잘 되기만을 다들 기원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진짜 들리는 거는 나지막한 숨소리만 들려요. 옆에 있는 동료들 숨소리만 들리고 제발 문제없이 날아가거라, 제발 문제없이 날아가거라 계속 그것만 주문만 외우고 있죠.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발사 지휘센터 직원분들이 이제 서류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막 이렇게 뭐 환호를 하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다들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그 종이 던지고 서류 던지고 소극적으로 던졌다고 또 이렇게 영화 속에서 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 영화 속에서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위성이 정상적으로 목표한 궤도에 투입된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엄청 기뻤죠. 엄청 기뻤는데 뭔가를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문득 떠오른 게 1차 발사했을 때 댓글 중에 왜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뭐 세레모니를 안 하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동료분한테 같이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안 하신다 그래갖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했던 거였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셨을 텐데도 과학 로켓부터 나로호, 그다음에 누리호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울컥했던 순간은 첫 번째 위성이 분리됐을 때 울컥을 했어요. 일단 뭐 위성 분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1차 때. 그래서 그때 울컥을 했는데 그때 로켓이 다 저희들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커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청춘을 다 바친 거죠. 한 3년 전에 부모님이 다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울컥하고 옆에서 훌쩍쩍 하니까 같이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발사하고 며칠 있으니까 천문연구원에서 그 망원경으로 그 궤도를 찍었더라고요. 가는 걸 잘 제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저기서 저렇게 놀고 있네 그러고요. 저는 이제 제일 뒤쪽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만세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네. 만세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만세.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진짜. 네, 그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진짜. 정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그 느낌이 다들 아마 그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그 12년의 세월이 정말 길거든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어볼 수 있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12년에 한꺼번에 다 겪어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갖고 너무 이렇게 행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누리호 성공 이후에 다음으로 좀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또 좀 있습니까? 네, 우선은 누리호는 이제 2번 발사를 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발사체라는 게 언제든 또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누리호 4번 발사하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제 달에 우리가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발사체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사실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번 이 발사에 우리 그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 함께 참여를 했었죠.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기업은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고 그 기업들이 또 2차 계약 뭐 이렇게 가면은 한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일은 굉장히 소량을 만듭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대신에 뭐가 잘못되면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하려고들 하시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저희랑 같이 해오신 기업들은 대부분 계속 참여를 해주셨고요. 고맙게. 저희가 이제 돈을 더 드릴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보답을 해드린다고 한 게 우리가 발사하는 로켓에 각 기업들을
이름을 좀 크게. 이름을 새겨 주자. 예, 그렇게 해서 20몇 개 기업이 이쪽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거 했더니 또 이제 무슨 순서로 또 이렇게 붙였냐, 뭐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카메라가 이쪽만 비치더라, 뭐. 아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다 못 챙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그런 또 제작에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누리호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12년 누리호 연구개발에 세금으로 한 2조 원이 이게 뭐 투입이 됐다고 얘기를. 네, 1조 9,572억입니다. 지금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1조 9,572억. 72.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소에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부담이 이게 2조 원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이게 또 많은 편은 아니죠. 네, 뭐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SLS라고 해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한 로켓을 맞아요. 개발 막바지에 와 있고 이제 곧 아마 발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 프로젝트 비용이 30조 정도 되고요. 30조요? 예, 그 발사체는 한 번 발사하는 비용이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사 한 번 하는데 2조요?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대한 이런 이 각국의 어떤 생각들이 요즘 굉장히 좀 치열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에서 달 후면을 이제 위성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우주 경쟁이 본격적으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어저께도 보니까 이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맞아요. 찍은 영상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막대한 비용이 우주 그러니까요. 개발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16분의 시간, 그 16분을 위해서 정말 이 10여 년 넘게 발사체를 위해서 연구를 하신 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박수를 한번 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작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리호는 저희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자식입니다. 아주 큰 복덩이랄까 행운이랄까. 앞으로 제가 업무를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어떤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